의사일정 제1항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은 법에 정해진 감염병 관리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매뉴얼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되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가급적 재난이 발생하면 심각 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경계 주의 등으로 적절히 경보 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 지적이 이미 1년 전에 있었는데요. 의심 환자 진료 시에 에어로졸 발생이 가능함으로 인해 마스크 외에 고글 착용 등 강화된 감염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르스 대응 지침에 밀접 접촉자 범위를 보다 더 확대 개정을 적절한 시기에 했다면 메르스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의 그 메르스 관련 지침이 WHO의 지침을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전파력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문가 자료를 참고하셨다면 보다 더 확산 막을 수 있었겠죠? 좀 더 철저하게 대응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그 메르스 확산과 관련하여 정부의 대응은 현장에서 사태 파악과 감염 경로 추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그 연구관 중심에서 역학조사관 중심으로 동적인 상시적인 즉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를 비상시에 대응하는 체계로 저희들이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비상시에는 이 방역관을 저희가 임명을 해서 이분이 그 야전 사령관의 역할을 하고 그 밑에서 철저하게 상시적인 그 역학조사단이 구성이 돼서 즉각 군사조직처럼 대응해서 이렇게 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WHO 여러 가지 지침을 굉장히 중시 여기신 것 같은데요. WHO에서 질병은 불확실성, 혼돈, 위기감 등에 의해서 더 확산된다고 지적을 하면서 2004년부터 의사소통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신뢰 구축, 발생 초기 신속한 발표, 투명한 정보 공개 등 5가지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왜 이런 것 의사소통 가이드라인 안 따르셨습니까? 그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누구입니까? 그 병원 그 상황에 따라서의 판단이고요.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갔을 때는 의료계나 또 병원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하고의 자문들을 통해 가지고 그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종 결정은 장관님이 하신 거예요? 예, 뭐 제가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확진자 약국 방문 등으로 휴업한 약국이 12곳에 달하고 이외 자가격리 중인 약사도 2명에 달합니다.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불가피하게 휴업을 하게 된 의료기관, 약국, 여러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도 지원을 해드리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한 대로 우선 긴급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보상이 필요한 부분들에 관해서 정부가 재정을 확보해서 그렇게 대응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메르스 여파로 전국 곳곳의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원 사태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이 요즘처럼 전염병이 유행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번에 정부는 휴교나 휴원을 전체적으로 실시를 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돌봄 선생님 서비스를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월 동시간 대비 19% 정도가 사용이 늘어났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있는지 여성가족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에 대한 위생 교육이나 주의사항 고지 등 예민한 때일수록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주무부처가 할 수 있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소보다도 보건교육에 더 강화를 해서 부모님들이 심리적으로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미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연계되기가 힘들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당일 신청을 해서도 바로 연계될 수가 있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더 정확하게 원하는 곳에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초저출산 문제, 그리고 고령화 문제, 그리고 이 다문화 가족 문제인데요. 정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고 2005년도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을 했고 2006년부터 123조의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솔직한 얘기로다가 실패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적당한 그런 정책보다는 정말 파격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총리께서 직접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은 세계 가장 최고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고령화도 이렇게 진전이 되고 있는데 뚜렷한 이런 체감되는 성과가 없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부처 장관들과 함께 정말 좀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을 막아낼 마지막 골든타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 이상이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에 대한 문제라고 조사되었습니다. 만 22세까지의 자녀 1인당 총 양육비는 2012년 3억 896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아이나 행복하게 기르라고 말로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금년 가을 이전에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계획 안에 저출산에 대한 대책들이 좀 종합적으로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는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252곳 중에서 산부인과가 없는 지자체는 34곳이며 전국적으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9곳의 지자체에서 산부인과가 사라졌는데 산부인과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출산 의료 시스템의 붕괴라고도 하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31개 지역에 지원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계속 더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부인과의 지금 수가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지금 인상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장관님 기재부에 내년도 예산 신청하시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포함시키지 않으셨죠? 지금 교육 예산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년에는 3조 8천억 그리고 올해는 6조에 가깝게 교육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이만큼 빚을 내지 않으면 지방교육 재정이 파산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찜통 냉골 교실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너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방교육 재정에서 800억 원을 초중등 학교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약 80%의 학교에서 공공요금에 대한 지출이 줄었습니다. 800억 원을 줬는데도 그것을 냉난방비로 쓸 수 없을 만큼 지방교육 재정이 형편없이 열악하다는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반적으로 지방교육 재정이 총체적으로 부족하다는 데 대해서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말씀뿐이고 다만 필수적인 교육 경비가 부족할 때에는 그것은 교육당국이 재정당국과 총액으로 보조를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내 교육의 그 시스템도 많이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만 졸업을 해도 취업할 수 있고 취업 후에도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 진학에서의 재직자 특별 전형과 계약학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성인들을 위한 대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성인 단과대학을 대학교 내에 설립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비되면은 앞으로는 선취업 후 진학이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장년층 창업 활성화와 가업 성계 촉진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이나 학과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